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차 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합니다. 동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돈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메인 직업이라고 말하자면 한국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샤는 처음 한국어 숫자를 배우셨을 때 어떠셨나요? 당연히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사진 찍는 장면을 보고 하나, 둘, 셋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 무식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1, 2, 3, 4, 5, 6, 7, 8이 나오는 걸까? 하고 배웠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가이나님은 혹시 어때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 체계가 하나만 있거든요. 한국 나이 얘기했을 때랑 만 나이 얘기했을 때 차이가 바로 있잖아요. 2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 얘기할 때는 19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맞죠. 한국 나이가 있다는 것부터 혼란스러웠고 왜냐면 한국 외에는 한국 나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저는 진짜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 나이라고 하니까 아 맞죠. 한국 나이로.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얘기했죠. 아 언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그 동갑이거나 제가 더 어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숫자는 장난 아니다. 한국어가 힘든 이유가 일단 숫자 체계가 두 개 있잖아요. 한자어랑 고유어. 그리고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신기하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숫자를 세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그 숫자 다음에 어떤 명사가 오면 그때는 한, 두, 세, 넷 그리고 스물도 그래요. 스물은 스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사라지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그때는 질문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강사로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뭐. 쓰는 거예요. 프랑스어 숫자는 어때요? 프랑스어로 숫자를 하면 사실 꼴찌 아프죠.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불어는 69까지는 10진법을 사용을 하는데 80부터는 20진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라는 거는 4 곱하기 20이에요. 그래서 80이라고 안 말하고 4 곱하기 2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0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20 더하기 10. 그러면 그건 9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학 하듯이 근데 숫자를 그게 말해야 혹시 되는 아시나요? 네, 프랑스어라는 언어는 그냥 우리가 단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겔트족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라틴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겔트족에 사용했던 숫자 체계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진법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10진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80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기하네. 그리고 스위스나 벨기에는 다르게 해요. 70 그냥 단어가 있어요. 그 약간 한국어 고유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거의 보면은 그렇잖아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고 불어는 그대로 쓰고 있고 파리에 위치하는 병원인데 이름이 Centre Hospitalier National d'Ophtalmologie des 15-20. 15-20라는 의미는 15 곱하기 20이라는 뜻인데요. 15 곱하기 20 얼마나 될까요? 300인가? 300이죠. 네. 왜냐하면 침실이 300개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20진법을 이용을 했대요. 그게 더 거래를 할 때 더 편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겔트족 사람들이 손이랑 팔 이용해서 셌대요. 거래할 때. 이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럼 수학을 잘하시겠어요? 수학을 못해요. 근데 그래도 곱하기는 나보다 잘하실걸요? 한국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항상 좀 미안하죠. 갑자기 10진법을 사용하다가 20진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재밌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원래 그 다음은 밀리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어는 10만이잖아요. 튀르키예랑 영어랑 완전 똑같아요. 천 단위로 가니까 천 다음에 밀리언 다음에 밀리언. 프랑스어도 똑같아요. 맞죠? 그거. 근데 한국어는 만부터 시작하고요. 달라지는 것은 만부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줄 때 진짜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영어에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숫자 체계가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 이거예요. 전 말고 만부터 시작한다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아까 숫자에 약하시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랑 완전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화폐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5,000원 있고 10,000원 있고 네. 그 다음에 5만 원
프랑스에서는 5유로 있고 네. 10유로 있고 20유로 있고 50유로 있어요. 근데 20유로 있는 이유는 그거죠. 20 빈법을 사용을 하니까 20유로라는 화폐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5,000원, 만원, 그 다음에 5만 원이에요. 네. 중간에 쓸 수 있는 화폐가 없죠. 없다는 게 필요 너무 신기해요. 없으니까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원이랑 유로를 네. 환전했을 때는 너무 큰 액수예요. 네, 맞아요. 숫자 한 1유로는 1,300원이었는데 지금 1유로는 1,600원으로 올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왜 축하해 주세요? 행복한 아, 얘기예요. 저는 원으로 아니구나. 월급을 미안, 받는 미안. 거라서 미안해요. 의미가 없어요. 1유로는 1,000원이에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네, 맞죠. 그리고 계산할 때도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는 좋은 게 뭐냐면요. 오케이, 이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숫자 재개를 이야기할 때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전할 때도 헷갈리고 근데 좋을 때도 있긴 해요. 언제냐면요. 저는 사실 두 개를 봤을 때 고유어는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한자어는 더 간편하다고 생각해요. 스물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20은 사실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2, 10. 약간 10은 두 번 있어. 그리고 3. 그래서 이거 가르쳐줄 때 학생들은 빨리 배워요. 우리 튀르키어로도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항상 스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서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네, 맞- 한자어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쓰시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아도 많은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는 솔직히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죠. 휴대폰 번호를 말할 때도 한자어로 말을 하고요. 돈을 말할 때도 그리고 또 층 말할 때도 1층, 2층, 3층 한자어로 그쵸. 말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배우기 간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거 아마 이건 가이나님도 모든 외국인들도 왜지? 라고 맨 처음에 생각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는 건 시간이랑 분을 다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1시 15분. 하나로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원래 당연히 한국에서도 시간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숫자로 시간을 말하는 것을 중국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시간까지도 한자어로 말했다가 시간이라도 갑자기 한국말로 약간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층도 옛날에는 1층만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2층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받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1층, 2층, 3층이라고 부르는 건. 지금 층 얘기를 하시니까 트르키에는 1층은 뭐라고 불러요? 전 무슨 말을 하실지 알아요. 절대 1층이라고 안 불러요. 이런. 한 층 올라가야 1층이거든요. 그쵸? 프랑스는요? 그러니까 레드쇼세라는 표현은 이 쇼세라는 게 인도 우리가 돌아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럼 레드쇼세는 이거랑 제일 가까운 네. 층이라고 보죠. 그럼 그게 1층은 아니고 먼저 용층. 레드쇼세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야 돼요. 2층 가세요 라고 하는데 못 갔어요. 똑같아요. 그게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거지 알바를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내가 설거지 할 게 없을 때 나를 도보로 배달시켰었거든요. 제가 도보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1층이라서 올라간 거죠, 제가. 1층이라고 그러면.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사장님한테 전화한 거죠. 사장님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문을 열으셨고 안 시켰대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물 앞에 있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거기 있잖아. 여기 1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층이잖아요. 하니까 0층이 뭔 말이냐. 여기 1층이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진짜 저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썸 타고 처음 만나는 남자인데 2층으로 오세요 하고 우리는 다르게 하면은 진짜 웃기겠다. 서로 못 만나겠네. 맞아요. 서로 못 만나고 인연이 아닌가 봐 싶죠. 약간 아니면 아 나쁜 사람이네. 안 왔네. 약속 안 지키고. 잠수 탔어. 잠수 봤네. 이렇게 생각할 사실 수 거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숫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프랑스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나이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있으니까 태어날 때 1살이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명드렸는데 엄마가 일일이 있네. 맞죠. 근데 엄마가 일일이 힘들잖아. 있네.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러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온 세계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긴 이거 해요. 숫자랑 관련된 문화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100일 있잖아요. 그니까요.
혹시 튀르키예도 비슷한 거 있나요? 튀르키예 100일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약 모든 곳에 40일이 지나면 장례식도 영혼 40일. 간다 그 맞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기 태어나도 40, 약간 이렇게 40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100일은 없어요. 얘기는 혹시 프랑스는 있나요? 프랑스는 없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아이가 100일까지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그때 옛날에는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100일까지 살게 된다면 축복이다. 그래서 네. 기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아니면은 연애할 때도 숫자 중요하잖아요. 네. 100일, 200일, 300일 없는 문화잖아요. 우리 그냥 네. 1주년 생일 그런 것만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숫자를 잘 챙기는 맞죠. 숫자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어에도 똑같고 아마 영어에도 똑같고 튀르키예도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날을 말해요.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년.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중국, 일본 똑같은 게 뭐냐면 먼저 큰 것부터 말해요. 이거는 주소에도 똑같아요. 주소요? 네, 주소도 맨 처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생각도 못했네요. 그 다음에 땡땡구, 동,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 근데 우리는 주소를 말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동이나 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집을 그쵸, 말하고 맨 끝에 우리가 나라를 말해요. 맨 마지막에 프랑스라고 적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대한민국의 마인드가 이건 튀르키예로 우리가 듀메 발음, 둠난길림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가 찾을 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역이랑 귀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는 마인드인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오는 마인드인지 대한민국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오는 마인드라서 조금 더 정리가 편리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사실 몇 연도, 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도 다음은 월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날. 우리는 근데 왜 다르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맨 처음에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 그렇죠. 특히 여권. 네, 여권. 네, 맞아요. 여권 정보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뭐 튀르키예 똑같다고 똑같아요. 완전 하셨으니까 뭐 24일 12월 네. 1992년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로는 완전 반대로 반대. 하는 거잖아요. 가끔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2월이랑 3일이랑 3월이랑 2일이랑 이렇게 완전 헷갈릴 수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해외 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큰 단위를 먼저 얘기하고 작은 단위를 얘기한다고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랬던 점 왜 처음 초면인데 만나자마자 성이랑 이름 얘기해 주는 거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아이셰입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성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김준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지는 않는데 성은? 완전 문화 차이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질문.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서열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는.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 더 많은지 나보다 더 어린지 확인하고 싶고 그러면 존댓말 해야 되는지 반말 해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왜 개인정보를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내가 모든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내 나이랑 내 이름이랑 성까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100% 기억을 못할 거죠, 길어서. 네. 제 성은. 그래서 신기했었어요. 맞죠. 카이나라고 하면은 카시예요? 카시예요. 저도 아시예요라고 하는데 이시에는 오줌사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를 이시라고 부르니까 이시? 왜 이시라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할 때 이것도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에서 예를 들자면 박민수! 소리 지르잖아요. 분명히 박민수라고 했는데 제가 당연히 민수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까지 말하진 않으니까 빼요, 맞아요. 이건 잘못 번역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민수라고 했는데 왜 민수라고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건 가족 이름이니까요. 가족 이름을 왜 말하는 거지? 우리도 몰라요. 진짜 문화 차이예요. 아니면 짧아서 그런가요? 이름이 짧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시대 때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누구의 사람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니까 뿌리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까 똑같아요. 아까랑. 지금도 쓰고 있는데 신기해요.
맞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 단위. 근 단위는 그죠? 큰 힘이죠. 단위부터 그 다음에 작은 작은 단위. 단위. 우리는 작은 단위만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근 단위까지는 중요한 거죠. 가끔씩 그것도 물어보잖아요. 약간 김의 김인지. 그죠. 어디에 김. 그런 문화가 참 신기하긴 해요. 불어에는 존댓말 없죠. 존댓말은 있어요. 한국어처럼 세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아예 내가 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회사 동료, 이웃이어도 되고 어느 정도 친해졌으면 초면 아니라면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말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근데 뭐 어디 가게 가는데 직원이에요. 거기 가게 직원. 그럼 당연히 우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 남,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네. 혹시 몇 살이세요? 친구 할 건지 안 할 건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수 놀러 갔어요. 여수 놀러 갔는데 어디 썸에 갔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배 탔어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엄청. 막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제가 혼자였어요. 그때도. 혼자였기 때문에 옆에 또 20대 친구 여자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 좀 오지랖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왜 여기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혼자예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아직 20살이에요. 그래서 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20살이래요. 그럼 친구네요. 친구네. 그럼 같이 구경하면 되겠다. 같이 구경해. 혼자 왔잖아.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아주머니들 덕분에 그 역시 오지랖 덕분에. 아주머니들 진짜 최고다. 나이가 똑같으면은 친구 하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기들도 유치원에서도 우리 나이가 다르면 같이 안 놀아줘요. 와우. 5살, 7살 아이들이랑 같이 안 놀아요. 그리고 희한하다. 바로 호칭이 나와요. 형이라고 불러야지 왜 형이라고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친해졌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위가 나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존댓말 그래도 너라고 해요. 회사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 내에서는 존댓말 다들 쓰면은 존댓말 써야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본인보다 30살 더 많은 직원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조금 더 직급이 더 높아요. 네. 근데 나이가 더 높죠? 이 사람? 네, 그럼 네. 반말해요. 그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은데 제 친구는 지위가 더 높은데 그래도 반말해요. 그리고 친구로 지내요. 나이 많아도 할머니여도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에 놀러 가는데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할머니잖아요. 네.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우우우우 계속 존댓말 했는데 아 왜 존댓말을 해? 반말해. 내가 불편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해요? 호칭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호칭이 없어요. 아. 선생님, 어머님, 교수님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프랑스 같이 갔었어요. 네. 가족 만나러 소개하러 간 갈 거죠. 건데. 만나러 가는 건데 우리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엄마라고 불러? 너희 엄마가 여기 있는데. 맞죠? 약간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마모라는 호칭은 진짜 엄마한테만 쓰는 거지 어머니 이런 말이 없고 안 쓰죠. 그러면 결혼해도 엄마라고 안 부르나요? 안 불러요. 와, 우리는 불러요. 아 진짜요? 이건 약간 좀 튀르키예는 뭔가 프랑스랑 한국 사이에 있는 느낌. 신기하네요. 엄마라고 100% 불러야 돼. 약간 결혼을 한 거면 엄마 아빠예요 이제. 어떨 때는 좋고 왜냐면 가끔씩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싶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엄마라고 안 부르면 왕따당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엄마랑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차이가 없어요. 그 아버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어에는 우리가 존댓말 남이면 존댓말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존댓말 쓰는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존댓말 쓰는 거예요. 반말하게 되면은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존댓말 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 그래서 존댓말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튀르키예에 없는 건 옛날에 있었지만 이제 진짜 사라진 거 하나 있음. 높임말. 혹시 프랑스어에 불어에 높임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높임말 힘들어요. 한국어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존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존댓말은 끝
끝에 요만 붙여도 외국인이라서 솔직히 봐주긴 하죠. 진지 잡수세요. 네, 진짜 때 그거 너무 진짜 잡으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때 먼저 존댓말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완전 나중에 이제 높임말. 왜냐면 동시에 가르쳐 주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식사합시다라는 말은 높은 사람한테 못 하잖아요. 맞아요, 못해요. 가자라는 말도 못 하고 왜냐면 불어로 알롱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Let's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있죠. 네. Let's do it. 가시죠. 밥 드시겠습니까? 아니야, 식사 드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이를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고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고 호칭을 정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방송에서도 어떤 호칭을 쓰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교수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게 좋으시나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호칭. 맞아요. 먼저 정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건물주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 건물주님? 사장님, 저는 선생님, 대표님? 선생님 아닌 것 같고. 건물주님? 근데 너무 건물주님이라고 하면 너무. 저는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집을 진정집이라고 했나요? 저 이것도 좀 희한했죠. 왜 집은 집인데 왜 결혼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번역하잖아요. 지금 형수, 가족. 매형, 형부, 형님, 도련님. 도련님, 결혼 안 하면 도련님이고, 뭐 결혼하면은 뭐 형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큰엄마, 작은엄마, 큰엄마, 작은엄마 있어요 혹시? 우린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엄마면 엄마만, 네, 엄마만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쵸. 엄마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한테 안 써요. 절대 안 쓰죠. 한국어는 근데 큰아빠, 작은아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 사람도 잠시만 한 번만 치치비티 물어볼게. 보통 이런 호칭들 그냥 이름으로 부르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님만 사랑해요. 님? 님 너무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 카이나님 누구든 완벽해요.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 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시였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약간 시를 훨씬 더 많이 썼었는데 나중에 님은 조금 더 괜찮구나 하고 근데 튀르키예는 그런 차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우리가 배우면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하는 말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뇌를 더 많이 쓰기는 맞아요. 해요. 훈련이죠. 근데 더 재밌어요. 왜냐면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 안녕히 계세요랑 안녕히 가세요 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계시니까 그런 거랑 우리가 흑역사 만들 때 언어로 실수할 때는 계속 기억이 잘 남아있잖아요. 남죠.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편지를 써야 돼요. 아마 편지 썼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 학생한테 여쭤보셨는데 근데 그 친구는 맨 마지막에 드림이 있잖아요. 네. 뭐 카이나 드림. 네. 그러면은 얘는 드림은 dream 꿈이에요. 오 마이 갓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어로는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우리도 성이랑 그래요. 이름만 쓰는 거지. 똑같아요. 밑에는 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드림이라는 거는 dream 꿈이에요, 선생님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40명은 그래요. 드림. 40명이었는데 다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아까 12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12년 전에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이런 점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날씨. 날씨. 아니, 점점 더 더워지는 느낌? 그렇죠. 한국 날씨가 이번 여름에는 유독 더웠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밖에 나가셨을 때 뭐 외국인 관광객 수라든지 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12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놀랐던 점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통영, 순천, 목포, 제주도 혼자서 갔는데요. 그때 가는 곳마다 외국인이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너무 관심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외국인이다 사진 찍자 약간 이런 사진 찍자
짜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외국인이 혼자서 여기까지 와서 구경을 하는 거지? 뭐 친구들이랑 같이 안 왔냐고 막 물어보시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전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스팟라이트 계속 딱 되는 받았죠. 느낌인데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그냥 외국인.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100명이라고 치면은 외국인이 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많아졌죠. 이제 네. 솔직히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에는 외국인을 보는 건 일수죠. 이렇게 너무 놀란 일이 아닌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마라도로 여행 갔었거든요. 마라도에서 외국인이 가는 거 보고요. 그리고 김포라든지 목포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영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약간 영어로 적혀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지난번 우리가 개대원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잖아요. 뭔가 그것도 요즘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어떤 통계를 좀 봤거든요. 그 개대원이 나오고 나서 한국이라는 코리아잖아요.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검색 순위로 따지면 3년 안에 최고를 찍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개대원이랑 관련된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행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드립땡땡땡. 네, 드립땡땡땡 같은 웹사이트들도 한국 여행을 검색해보시고 예약까지 해주신 분들은 25% 정도 증가하고 한국 음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구글 순으로 따지면 75%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통계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거죠. 개대원은 이제 노래들만 해도 30억 스트리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름 돋고 너무 신기해요. 영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영화는 좀 다른 영화나 드라마랑 차별점이 있다면 지금은 연령대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진짜 나이 상관없이 골고루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 한국 문화에 푹 빠졌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15 정도. 15? 그러니까 네. 10대, 20대 네, 뭐 올려야죠. 많이 나이 많이 있어봤자 한 30대 친구들은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한국을 한 번이라도 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프랑스 여행사에도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아시아로 간다면 일본으로 많이 갔었다면 요즘에는 한국으로 많이들 오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진짜로 외국인을 지하철만 타면 무슨 노선이든 상관없이 물론 저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외국인을 100%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시골 아니면은 어딜 다 가나 외국인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구에 갔었는데 친구들과 갑자기 외국인이다 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대구에 갔는데요. 별 느낌이 없었죠. 별 느낌 없었죠. 그냥 약간 한국말 잘하신다 그것뿐이죠. 예전에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선어맞이만 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신다. 진짜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반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워낙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오는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외계인이 와야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외계인이다 하실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옛날에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버져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매일 뉴스를 보면 개대원이 1위를 찍었다. 빌보드에서 1위를 찍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좀 즐기는 나라가 되었구나. 노래는 보면은 한국어로 된 가사가 있잖아요. 네, 물론죠. 그러면은 이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가사를 찾아서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어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인식에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 다 한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13년 전에 한국어에 매료되었을 때 진짜 푹 빠졌을 때는 우리 가족은 이게 한국 문화는 뭔지 모르고 반대하셨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똑같아요. 왜 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친척이나 친구들은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으로 가냐 북한으로 가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 들을 때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가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분명히 뭐 그 나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지? 이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나만 알고 있는 맛집, 나만의 네, 뭔가 나만의 관심사. 놀이터였어요. 나만의 관심사. 그래서 더욱더 소중했었고 계속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방탄소년단 데뷔했을 때부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보물 같았죠. 지금도 네. 보물이시지만 그때는 약간 진짜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 나만이 할 수 있어.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맛이야. 약간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버지셔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죠.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왜 가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어떻게 갔어? 우리 아들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이 변화가 전 진짜로 살면서 아마 딱 한 번만 느꼈던 거고 확 사람들이 변했어요. 모든 인식이. 예전에는 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제 주변에 없었는데, 최근에 삼촌의 친구분이 딸이 한국에서 인턴을 한다고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을 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뭐 놀아주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인턴하는 친구 아버지까지 오셨어요. 한국.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한국까지 오셨는데 같이 우리 망원시장 구경했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음식도 귀여워. 먹고 호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별의별 액티비티를 그날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한국에 안 왔지? 그 생각을 했대요.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추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대한민국은 작지만 그 작은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마어마하죠. 그때 오셨을 때 한식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망문동에 좋아하는 백반집이 있는데, 물론 체인점으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좀 한국 반찬 뭔지 맞죠. 좀 보여드리고 한국적인. 싶었고, 네. 그리고 청국장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역시 그리고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백반이었는데 8,000원, 7,000원이었는데 놀라셨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반찬은. 그럼 이게 메인 요리냐? 그래서 아니다, 아직 안 나왔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이 엄청 바쁘셔서 저는 단골이라서 물 챙겨, 수저 챙겨, 지금 휴지 없지, 냅킨 없지, 알아서 챙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네. 모습을 보고 놀리셨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냥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프랑스에서는 뭐 누가 뭐 사장님이 이걸 챙겨 뭐 물 챙겨 뭐 과일도 주시고 이런 거는 역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갔었던 다른 식당보다는 여기는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오히려 감동받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렇죠. 뭔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12년 전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백반집 많이 없어졌어요. 맞죠. 한국에. 그리고 원래 김밥 한 줄 3,000원, 2,5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젠 5,000원, 4,500원. 너무 비싸졌어요. 저는 옛날이랑 비교하자면 꽃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꽃집이 많아졌다고?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갑자기 꽃집이 확 갑자기 늘어난 것도 좀 희한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거 약간 자판기 같은 거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무인 가게 많이 많아졌죠. 네,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약간 휴대폰 케이스 파는 자판기도 봐서 놀랐어요. 그냥 사진을 입력하고 사진을 보내고 거기서 케이스 자체가 나온다는 건 자판기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화장품 자판기. 약간 그래서 조금 더 로봇화 되는 느낌? 저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카페 갔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직원의 두 눈을 보고 맞아요.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키오스크가 많아졌다는 거는 좋기는 한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어르신분들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럼 카페 가면은 보는데 약간 망설이신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걸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키오스크가 아예 없고 벨도 없거든요. 뭐 테이블에 네. 막 벨 누르고 주문을 하는데. 튀르키예도 벨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하긴 했는데 키오스크 문화는 거의 없긴 해요. 그쵸. 거의 없어요.
저는 K-pop 데몬 헌터스는 뭐 그냥 일시적인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갔고 프랑스, 유럽에서도 오래 갔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뭐 한국 음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챌린지가 많아졌어요. 메이크업도 똑같이 하고 코스프레하고 코스플레이도 하고 아빠들도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챌린지가 시작된 건데 아빠들이 약간 아들이랑 딸이 뭐 아빠 제발 같이 보자 개대원을 이렇게 하는데 외국 아빠죠? 근데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갑자기 골든 부르고 있어.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 빌보드 1위 찍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 당연하죠.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계속 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직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떤 노래들도 1위를 못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듣고 아 이 곡이 1위가 뭐 2위를 못했는데 골든 1위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골든 자체가 완벽하니까 노래가 그렇게까지 퍼졌고 이건 애니메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까지 이제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게데온에 대해서 진짜 A to the Z 모든 걸 이제 좋아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지금 K-pop 데몬 헌터스는 빌보드 앨범, 네. 싱글 차트 동시 석권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노래는 그러는 네. 거죠. 골든뿐만 아니라. 네. 앨범 자체가. 사운드트랙 자체가 그리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 수는 최초 3억 뷰 맞아요.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넷플릭스는 유료잖아요. 유료 서비스이기도 하고 유튜브랑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봤다는 건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1위 했다는 것은요. 뭔가 역사가 지금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최초일걸요? 사람들이 뭐 소니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과연 한국 진짜의 본 모습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PD도 한국 질문이- 사람, 네. 노래하시는 분도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디테일만 보면은 알죠. 그 캐대원 열풍이 얼마나 크냐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자 수는 60만 명으로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7,000명 정도였는데 7천? 7,000,000 세 개? 와. 7,000명에서 60만 명까지 찍었으니까 끝이 안 보인다고 이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힘든 거죠 지금. 이게 갑자기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급증한 맞아요. 거죠. 80년 만에 역사상 처음이래요.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처음이래요. 근데 그게 K-pop 데몬 헌터스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말할 수 있죠, 물론. 왜 2025년, 왜 이 영화가 나온지 제일 큰 건 캐디언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새로운 디즈니 같은 느낌이죠, 사실. 우리가 디즈니에서 그런 느꼈잖아요. 프로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든지. 이제 한국의 디즈니가 탄생한 거죠, 사실. 등장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마지막이 아닐 거고 캐디언 2가 만들어져도 안 만들어져도 이렇게 비슷한 한국 문화 바탕으로 만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증가할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번역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영어만 번역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 세계에서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니까 번역 일은 점점점 많아지고 맞아요. 통역 일도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로코에서는 원래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는데 이제 모로코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비행기 항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고 그거 맞죠? 교류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류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은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도 너무 좋아졌거든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은 이거 한국의 최초의 시인이거든요. 외국인 시인. 그런 분이신데 지금 번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옛날에 약간 한국 책에 대해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없었죠. 근데 드물어요. 요즘에는 너무 많아졌고요. 그분도 번역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계속 프로젝트가 계속 생기고 투자도 계속 받으시고요. 이건 문학적으로도 이미 물론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으신 것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K-팝으로 아니면 그 K-애니메이션으로 아니면 그 한류로 시작을 해서 모든 분야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K. 이제 K 병원, K 뭐 음식, 호스피탈, 뭐 K 음식. 맞아요. 그냥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절반을 거의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을 오직 사랑해서 그랬죠. 카이나님도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생겼다는 건 너무 좋게 봐요. 지금 프랑스 사람이랑 튀르키예 사람이 한국어를 대화하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스페인에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동일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화를 하든가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으면 해요. 근데 실제로 많아요. 제 맞죠? 친구는 일본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일본 친구는 영어 못하고 불어 못하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그냥 한국어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대화하죠. 거고 중국 친구도 그냥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러시아 친구도 그냥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죠. 아이셰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질문인데 밥 먹었어? 어떤 기분이었는지. 실제로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해. 오늘 메뉴는 이거였고 이거 먹고 하나씩 디테일하게 말했는데요. 그거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뒤늦게 알았죠. 혹시 가이나님께서 이 질문을 처음 들어보셨을 때 어땠죠? 약간 감동받았어요.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이 말은 언제 자주 들었냐면 할머니께서 아이고.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제가 먹었어요 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종을 아직도 살리시는 분들이시다.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오늘은 밥을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그렇게 따뜻한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밥은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프랑스 문화에서도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 다 먹고 나서 끝까지 같이 하고 한 명 계속 먹고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밥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진짜 물어보았는지 약간 뭘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줄 알고 하나씩 다 알려줬는데 그거는 그냥 너 잘 지냈냐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잘 지내고 있지 문제 없지 오늘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번 밥 먹자. 그거는 저는 밥 먹었어요? 라는 말 들었을 때 감동받았다면 한 번 밥 먹자는 전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진지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이 사람 나랑 밥을 한 번 먹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연락하는데 안 만나요. 시간 안 내주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싶기도 해요.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자고 하면은 밥을 진짜 같이 먹거든요. 약속을 맞아요.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나중에는 한번 시간 될 때 만나자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 밥 먹자라는 것은 진짜로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로 들려서 우리한테는 좀 다른 문화이긴 하죠. 저도 그래 똑같아요. 튀르키예에서는 그냥 나중에 한번 보자. 시간 될 때 만나자. 근데 밥 먹자는 조금 더 큰 이벤트죠. 약간 진짜 실제로 하자라는 말인데 근데 한국은 이런 표현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많은데 예를 들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금강산도 가려면 식사를 한 후에 구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인데 혹시 프랑스에도 음식에 집착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밥에 집착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침 있고 점심 있고 우리는 간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시에 간식을 먹어요. 그걸 르구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영국의 티타임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르구테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챙겨 먹고요. 여기에서도 챙기시나요? 저도 4시에 보통 먹어요. 약간 달달한 거, 쿠키 같은 거라든지 그쵸. 그런 거 드시죠? 한국처럼 그러면 어른들부터 밥 먹는 거 시작하는 건가요? 딱히 없어요. 그냥 다 앉아있을 때는 밥을 먹으면 돼요. 우리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 그럼 위치가 있어요.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제일 가운데에 앉는다라든지. 보통 가장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맞죠. 뭐 소파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리모컨도 항상 손이 맞아요.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음식에 진심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에 가잖아요. 항상 밥을 챙겨요. 맞아요. 햇반이랑 김치랑 그 미니 고추장 여행할 때 여행용 고추장 있거든요. 항상 그걸 챙겨가요. 라면이랑 맞아요. 신라면 미니컵. 맞아요. 이건 튀르키예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아봤자 간식? 빵을 챙겨가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에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음식을 어차피 내가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음식을 그리울 거다. 갑자기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 그리운 음식이 프랑스 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에 가서 시어머니
할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한식 먹고 싶다고, 청국장 너무 먹고 싶다고, 파스타 그만 먹고 싶다고, 찌개 먹고 싶다고.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 느껴요. 액체로 되어 있는 국물이 들어가는 거 저도 땡기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젓갈이랑 반찬 있잖아요. 멸치볶음. 근데 밥이라는 얘기도 너무 웃긴 게, 밥은 검색해보면 쌀이 나와요. 라이스잖아요, 사실. 밥 먹자라고 할 때는 식사하자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 나 밥 먹고 싶은데? 밥이 뭔데? 쌀이에요. 그냥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쌀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디저트잖아. 나는 밥 먹고 싶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밥은 완성된 음식. 진짜로 식사를 할 거면 밥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말은 사실 식사를 한다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약간 우리가 빵 먹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언어로 만약에 옮긴다면 바게트 먹자라고 안 하잖아요. 맞아, 안 하잖아요. 그냥 식사하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진짜 놀랬던 점은, 그래도 20대잖아요, 친구들. 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다 먹는 줄 알았죠?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어요. 맞아요. 한 자리에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디저트를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그냥 패스. 아, 나 배불러, 안 먹어. 그럼 진짜 배부른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밥을 먹고 이제 2차 가야지, 디저트 먹으러 가. 근데 분명히 먹었을 때, 아, 배불러, 나 진짜 안 들어간다, 못 먹겠어. 근데 케이크나 뭐 커피는 어떻게 들어가? 나는 배부른다라는 얘기 했을 때 진짜 배부르거든요. 더 이상 못 먹겠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저도 왔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국룰이죠. 볶음밥은 디저트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진짜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진짜로 여기까지 먹었어요.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볶음밥 들어가요. 자리가 있어요. 볶음밥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저는 가위. 저도 가위예요. 고깃집에 가서 다들 고기를, 집게도 있죠? 그거는 없어요. 집게도 없어요. 우리는 집게까지는 있는데 가위는 없어요. 요즘 생겼어요. 고기는 보통 주방에서 굽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그냥 조리된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고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한국에 맞아요. 와서 집게도 일단 그래요. 직접 생고기고 그 판에 올려서 구워질 때까지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고, 향이 막 맡으면서 막 이미 먹었어요, 그 고기는. 그 냄새 때문에 이미 배부름.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칼만 사용을 하는데 가위로 고기를 자를 수 있다는 게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닭가슴살을 가위로 잘라요. 맞죠, 자르죠. 이제 가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편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미 조리된 음식이 왔기 때문에 가위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게 올 때까지 이미 식어요. 올 때까지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거기 그릴 덕분에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저도 좋아요. 튀르키예는 바베큐를 한 달에 한 번 꼭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오직 아빠들, 그쵸. 아빠가 네, 하고 맞아요. 또 접시에다가 이미 잘라져 있는 상태로 근데 이미 오고 있고. 바베큐는 그냥 기기가 있고 그 안에서는 굽잖아요. 네. 근데 테이블 자체가 바베큐용 테이블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용기는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고. 냄새 빠지는 그것도 있고요. 너무 좋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다가 여기 벨이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주고 구울 수 있는 소스. 마늘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소스도. 아니, 근데 젓가락을 쓸 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써야죠. 왜냐면 젓가락밖에 없으니까. 포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직 버크가 있어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 옆에서 나는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못해. 유튜브에 How to use chopsticks 이렇게 계속 그걸 쓰고 계속 반복하고, 아무리 그렇게 따라해도 나만의 그런 방법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쵸. 근데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은 부모님도 많이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렸을 옛날에 때. 한국 사람들 네. 맞죠? 근데 저는 젓가락이라는 게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사라지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 포크는 그나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얇잖아요. 맞아요. 그럼 설거지할 때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고. 근데 한국에 올 때는 친구들이 항상 젓가락 사고 가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소주잔이랑.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친구들이 산 거예요. 진짜 국뽕 아니고 이거 사 그건 아니고 그냥 산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절대 프랑스에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맨 처음에 그거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건 너무 멋있잖아. 한국에서 가져온 젓가락이야. 젓가락이면 한국이지. 한국에 오셔서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의 문화가 있을까요? 보리차. 아, 보리차. 뭘
식당에서는 물을 안 주고 보리차 그 물도 보리물 그거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물을 먹을 때 그냥 물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뭔가 다른 곳에 물을 먹는 걸 아예 없어요. 그런 문화 아예 없어요. 근데 한국은 갑자기 봤는데 뭔가 갈색 같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걸 왜 먹는 거지? 맨 처음에는 그거 좀 한 1, 2년 정도 갔어요. 1, 2년 정도는 왜지? 약간 왜지 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할 때 네. 이사 첫날에는 짜장면 먹잖아요. 맞죠. 졸업해도 짜장면. 아니면은 잔치, 국수 있잖아요. 네. 왜 국수일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뭔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수를 먹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게 특별한 날에는 먹는 특별한 음식이 많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비 올 때 먹는 막걸리랑 파전. 근데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 11년에 처음 왔을 때는 그 문화가 좀 강했었다면 이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 왔으니까 뭐 막걸리 먹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비 오니까 무조건 파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네. 파전 맛있어요. 파전 저는 맛있죠. 너무 좋아해요. 막걸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이 너무 맵잖아요. 혹시 좋은 오셨을 때 매운 거 먹고 그 매운의 수준이 프랑스 음식들과 비교할 때 얼마 정도 하셨는지. 프랑스 음식 중에 매운 음식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을 때는 오히려 매워서 국인데 칼칼하고 아니면은 좀 매운맛이 이렇게 목까지 가는 시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저도 너무 새로웠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단 한 번도 매운 음식을 먹고 못 먹었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 음식 먹으면서. 저는 불닭라면. 근데 그게 불닭볶음면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없죠. 제 기준에서는. 한식으로, 네. 근데 한식 먹으면 닭갈비, 찜닭 이런 음식 먹으면 전혀 맵다고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뭐 매움의 정도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보통 맞아요. 덜 맵게 저는 보통이나 맵게 해요. 네. 항상 음식은 오히려 더 맛있어가지고. 저도 한식을 먹을 때는 맵다고 생각 못 했는데 불닭라면은 우리가 진짜 불닭라면을 먹었을 때 바나나 우유 한 2병 정도 먹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또 전생한테 맨 처음에 먹였을 때 전생이 누나 이게 뭐야? 약간 계속 물을 먹고 그랬는데 나는 멋있게 앞에서 그냥 먹었었거든요. 이제 우리 전생도 익숙해졌어요. 전생도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 라면을 먹어서 매운 거를 계속 먹으면 익숙해지기는 해요. 내가 한번 김밥집 갔는데 땡초 멸치 김밥? 근데 그걸 시켰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는 매울 텐데 다른 걸로 바꿔드리고 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이걸로 주세요. 그래서 맨날 가서 그것만 주문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멸치 땡초 김밥 이제 아시네요. 아시는 거예요. 그 매운 김밥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 1위인데 2위가 한국 음식 잘 드시네, 잘 먹네, 이거 너무 좋은 칭찬이에요. 한국 음식 잘 먹네 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좋죠. 약간 맞아, 나 익숙해졌죠. 한식밖에 안 먹는데 한식밖에 안 먹는데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밥이라고 하면은 밥은 음식이잖아요. 짭짤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빵 먹자 하면은 빵은 모든 디저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빵이라는 거는 그냥 담백한 바게트랑 비슷한 계열의 깜파뉴라던가 그게 빵이에요. 설탕 안 들어가는 거는 빵이고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빵도 있죠. 물론 비엔노아즈리 있고 비엔노아즈리라는 거는 뭐 크루아상, 빵 오 쇼콜라 그 다음에 디저트 있어요. 페티 가또, 케이크 같은 건 있죠. 근데 친구들이 빵 먹으러 가자 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뭔 빵이? 야 밥을 먹었는데 빵을 왜 또 먹어?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디저트다. 파리바게트를 처음 들어봤을 때 혹시 처음 들어봤을 때 진짜 놀랬고요. 파리바게트도 있고 둘레주도 있잖아요. 네. 불어 들어가는 그런 매장들이 가게들이 많고 놀랬고 반가워서 들어갔어요. 근데 옥수수 들어가는 빵, 피자빵 보고 이건 프랑스 거 아니지? 못 먹겠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한 건 프랑스에 가서 빵을 배우고 혹은 진짜 그냥 독학으로 빵을 배우고 만들어서 하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다 맛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빵을 진짜 맛있게 해요. 굳이 프랑스 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바게트는 바게트 잘하는 데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서울에. 프랑스 사람한테 인정받은 정도면 내가 바게트 사고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진짜요? 그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아니면 제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빵 진짜 맛있어요 하고 그냥 그러면 바로 끝이지. 도망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진심인 거죠. 그냥 빵을 배우려고 프랑스에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학원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왜 배우냐 물어보면 디저트를 잘 만들고 싶어서 오. 빵을 잘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진심이신구나. 그래서 그 빵 하나로 언어도 배우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음식도 언어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말이네요. 그쵸?